남한산성. 우리나라의 수많은 산성들 중 대표적 산성으로서 한강 유역과 수도에 대한 방어를 담당하며 국방의 보루로서 그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한 곳이다. 조선 16대 왕 인조 때는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어야 했던 곳이지만 한강 이남을 방어하는 산성 중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다.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며 이제 세계인이 지켜야 할 인류 공동의 유산이 된 남한산성을 돌아보며 강대한 조선을 이룩하기 위한 선조들의 의지와 그 역사적 가치를 알아본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현장 탐방 길이의 우리 역사. 오늘 저희가 탐방해 볼 곳은 남한산성입니다. 남한산성은 조선의 왕 인조가 백성들과 함께하며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어낸 곳입니다. 47일 동안 청의 막대한 병력과 대치하며 항전하다 결국은 항복하고만 아픈 역사를 가진 곳인데요. 이제 남한산성은 수많은 우리나라의 산성들 중 대표적인 산성으로서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돼 그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남한산성을 돌아보시면서 그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은 국가사적 제57호로 5개의 옹성과 4대문 등이 노송군락 자연경관과 함께 보존돼 있다. 특히 조선시대 인조, 숙종, 영조, 정조 때의 다양한 축성 기법의 표본이 잘 남아있는 곳이자 조선시대 20여 개의 행궁 중 유일하게 종묘와 사직을 갖추고 있는 산성이다.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국가전란 시 왕실과 조정의 명운을 보장하는 임시 수도의 역할을 했던 남한산성은 방어력을 갖춘 산성도시로서 실제로 인조가 가장 오래 기거한 역사적 기록을 갖고 있다. 네, 오늘도 역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남한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데 정말 큰 역할을 하신 분이죠. 건국대학교 최재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4년 6월 카타르 도하에서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가 확정됐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 직접 계셨기 때문에 정말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요. 남한산성의 어떤 점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남한산성은 672년 통일신라의 주장성으로 만들어진 이래 또 인조 때 1624년에서 26년 사이에 축성이 되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축이 되고 보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이와 같은 성곽에 대한 축성술의 발달 단계를 볼 수 있는 세계적으로 아주 희귀한 사례다. 네. 또 하나는 화포 발달의 이전과 이후의 차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증거다라는 면에서 바로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았던 겁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남한산성의 가치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최재원 선생님과 함께 남한산성이 가진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찾아보러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가시죠. 남한산성에서 47일 동안 항전하던 조선은 청군에게 항복하고 만다. 인조는 삼전도에 마련된 수항단에서 청태종에게 굴욕적인 309고두를 해야만 했다. 남한산성은 우리나라의 산성 중 최고의 규모를 자랑하며 성벽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 그런데 교수님 여기가 서문이라고 하던데 네, 보통 남한산성 하면 이 삼전도의 치욕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남한산성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47일 공성기간 동안에 청군은 칼 한 번 여기다 못 가져왔어요. 난공불락이에요. 그것도 그렇고
임금이 항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청나라가 여기에 들어와서 항복을 접수한 게 아니라 인조대왕 보고 나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와라. 근데 임금님이 다니시던 문은 남문하고 동문이었어요. 이 서문은 안 다녔어요.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은 말을 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문으로 나가려면은 말에서 내려서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비탈길이에요. 그래서 신하들의 부축을 받아도 임금이 직접 자기 발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옷도 골룡포를 빼고 청나라 일반인들이 입는 푸른 청위를 입고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인조대왕은 말도 버리시고 혼자서 이 문으로 사람 등에 엎이셨다 그래요. 엎여갖고 이곳으로 나간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우리한테는 지옥의 문이죠. 그래서 서문을 웅장하게 다시 그 다음에 개축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둡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자 하는 말하고도 같은 얘기겠죠. 남한산성의 역사는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때 백제의 수도 하남 위례성으로 추정되기도 했던 남한산성은 백조의 시조 온조왕이 세운 성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의 발굴 조사 결과 8세기 중반에 조성된 성벽과 건물 터 등이 확인되어 신라 주장성의 예터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남한산성은 해발 500m가 넘는 험준한 자연지형을 따라 둘레 8km가 넘는 성벽을 구축하여 많은 병력으로도 쉽게 공략할 수 없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남한산성의 지리적인 여건을 두고 여지도서에서는 가운데는 평평하고 바깥은 험고하며 형세가 웅장해 산꼭대기에 관을 쓴 것 같다 하여 천작지성이라 하였다. 1624년 인조는 충융사 이서에게 남한산성의 축성을 명하였고 지금의 규모로 다시 세워져 둘레 6297보, 여장 1897개, 옹성 5개, 성문 4곳, 앞문 16곳, 군포 125개, 우물 80곳, 샘 45곳 등을 설치하였는데 비축된 군량미만 충분하다면 수만 명의 병력도 수용이 가능할 정도다. 남한산성을 쌓을 때 자연지세를 그대로 따라서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일종의 생긴 그대로. 산 생긴 그대로 쌓았는데 남쪽은 조금 낮아요. 그리고 북쪽은 높아요. 그러니까 또 동쪽은 낮고 서쪽이 높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북쪽과 서쪽은 높은 형태고 남쪽과 동쪽은 낮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성벽을 쌓을 때 남쪽은 성 높이를 높이 쌓아야 되겠고 북쪽은 성 높이를 그렇게 높지 않게 쌓아도 되겠고 높은 곳은 보통 7에서 1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훨씬 더 높죠. 봉암성, 원성의 동장대 부근에서 북동쪽의 능선을 따라 벌봉 일대를 포괄하여 쌓은 외성을 말한다. 벌봉은 해발 512.2m로 남한산성의 수어장대 497m보다 높기 때문에 벌봉 정상부에서는 남한산성의 서쪽 내부와 둥벽이 넓게 조망된다. 병자호란 당시 이 지역을 청나라 군에게 빼앗겨 적이 성 내부의 허실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화포 공격의 직접적인 사정거리 안에 들게 되었다. 교수님, 근데 이렇게 보니까 구조가 참 남한산성은 복잡한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본성이 있고 그 다음에 외성이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옹성이 5군데가 있고요. 굉장히 복잡하다고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그만큼 치밀하게 당시에 군사 전략적으로 또 군사 기술적으로 이 성을 쌓았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 오니까 교수님 다 보이시죠? 진짜 한눈에 다 내려 보이는 것 같은데 이곳이 만약에 함락이 됐으면 정말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했을 것 같아요. 이 남한산성은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외침과 관계가 돼서 우리나라를 지켰던 바로 성지가 군사적 성지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1624년에 인조 임금님이 이제 왕위에 등극을 하신 다음에 이괄의 난이 바로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괄의 난 때 인조는 놀라서 공주까지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고, 만약 이런 일이 또 없으란 법이 없다. 그랬을 경우에 내가 신하들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서둘러 축성을 했던 것이 바로 이서 장군을 보내서 축성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남한산성이었고, 적의 관측이 어려운 곳에 설치한 비밀스러운 통로, 암문. 네, 교수님 여기는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는 어딘가요? 예, 이거 보면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곳이 성 밖이에요. 그리고 이 문을 통과하면 성 안이 됩니다. 이 문을 한번 보실까요? 문을 보면은 겉면에 철제로 이렇게 다 쌓여있죠. 이 말은 불화살이 오거나 하면 막을 수 있도록 철갑을 네. 두른 모습이고요. 요거를 우리가 암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암문이요? 암문. 암문은 숨어있는 문이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가 하면 적 몰래 보급품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몰래 성을 빠져나가는 용도로 쓴다든지 하는 문이 바로 암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산성에는 암문이 16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고, 암문의 요 형태가 여러 형태가 있는데 이런 형태를 우리는 홍해식이라고 부릅니다. 홍해식. 무지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남한산성은 우리나라의 성 중에서 암문이 매우 많은 성에 속한다. 암문은 본성에 11개가 있고 봉암성에 4개, 한봉성에 1개가 있는데 대체로 평거식과 홍해식의 구조를 하고 있다. 암문 내측에는 돌이나 흙을 쌓아서 유사시 옹벽을 무너뜨리거나 흙으로 메워 암문이 폐쇄될 수 있게 만들어 놓기도 하였다. 요것은 위에 큰 돌 하나를 갖다 놓고 평평하게 그래서 거치를 했다. 그래서 평거식 이렇게 부르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자, 김 선생님, 이거 되게 재미있죠? 이걸 우리가 아까 평거식이라 한다 했죠? 넓이를 한번 재볼까요? 제 팔 넓이 정도 돼요. 저 끝에 가서 또 한번 재볼게요. 김 선생님도 한번 재보세요. 자, 그 정도 됩니다. 네. 이제 들어가 보시죠. 갈수록 좁아지는 그죠? 형태가 바로 되는 갈수록 거군요. 좁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나가면 평거식은 넓이가 넓게 돼 넓고 있고 홍해식은 좁고.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있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공략하는 곳이 성문이다. 성문이 뚫렸다는 것은 적으로부터 함락당했다는 의미이며, 그래서 가장 많은 공격을 받는 성문을 보호하기 위해 이중 보안 시설을 한다. 이때 성문 밖에 성을 한 겹 더 쌓아 만든 것이 옹성이다. 옹성은 성벽에서 밖으로 돌출되어 있어 성문으로 접근하는 적을 입체적으로 공격할 수 있게 한다. 교수님, 그런데요. 저기 보이는 옹성과 같이 남한산성에는 총 5개의 옹성이 있다고 있어요. 들었거든요. 이 옹성의 역할이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적의 그 본성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고 아군의 전초 부대가 나가서 적의 그 관측을 수행하고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1, 2, 3 남홍성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의 사거리를 고려해서 앞으로 전진 배치를 시켜서 십자포화존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치가 1, 2, 3 남홍성이에요. 각각의 기능이 조금 다른데 1홍성은 거기다 신호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네. 신호의 기능을 하고 있었고, 이 남홍성은 주로 이제 포대와 저기 보면 독립부대가 저 안에 격벽 안에 들어가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저 안에는 병사들이 안에 들어가서 독립 단위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적이 포위를 하더라도 저 안에서 개별적으로 싸울 수가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5개라고 하셨죠? 하나가 장경사 신지옹성이에요. 그 이름은 장경사가 맡아서 방어하는 옹성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연주봉 옹성은 기능적으로 보면 이것은 관측소예요. 일종의 포를 쏘기보다는 적의 동태를 감시하는 관측소의 기능을 했고, 장경사 신지옹성은 한봉성하고 협공을 해가지고 적을 역시 십자포화에 가둬지는 그와 같은
돌출된 옹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남한산성은 축성 이후에도 산성을 수비하기 위해 순군 제도를 유지하던 호국 불교의 상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산성에 존재하던 10개의 사찰은 일제에 의해 9개의 사찰이 모두 파괴되고 현재는 가장 적게 참화를 당한 장경사 하나만이 일부나마 당시의 사찰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 남한산성은 9개의 사찰이 이 안에 있었고 하나는 바깥쪽에 있었어요. 그 지금의 이제 동문 바깥쪽에 영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서 총 10개의 승영사찰이 있었는데 이 승영사찰의 역할은 비상시를 대비한 무기고였습니다. 그리고 승려들이 한 300명 정도가 상주를 하시면서 성이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또 유사시에는 승병들이 바로 상비군의 역할을 하면서 방어에 투입되고 이와 같은 그 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제도를 우리는 의승방번제라고 불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수어장 때 지휘와 관측을 위한 군사적 목적으로 지은 누각으로 인조 2년에 남한산성 축성과 함께 축조된 장대들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장대다. 병자호란 때에는 인조가 친히 군사들을 지휘, 격려하며 청태종의 13만 대군과 대항하여 항전하던 곳으로 청량산 정산에 위치하고 있어 성내와 인근의 양주, 양평, 용인, 고양 및 서울, 인천까지 조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수님 여기가 바로 이 남한산성에서 제일 높은 곳 네. 수어장대군요. 네. 이 남한산성 안에는 이렇게 장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은 사령관이 머물면서 지휘를 하는 그런 공간이에요. 이 5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동장대, 서장대, 남장대, 북장대, 그다음에 외동장. 나머지는 다 불타고 없어지고 지금 남아 있는 건 바로 이 수어장대, 서장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기 2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망루 네. 1층의 이름은 따로 없고 1층은 따로 없고 이걸 중층 건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두 경우는 개로. 네, 2개가 중층 건물이고 아래쪽에는 주로 뭐 작전 회의를 한다든지 하고 위쪽에는 사령관이 머무는 그런 곳이죠. 관측소도 하고 있고. 여기는 건물 따로 떨어져서 편액이 하나 있는데 이건 네. 어떤 건가요? 원래 이 편액은 저기 수어장대 안쪽에 무망루라고 이렇게 걸어놓은 편액을 네.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아. 복제품을 전시를 해놓고 뜻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이렇게 비로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근데 저 안에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당시의 사회 경제적인 그런 배경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잊지 말자. 그럼 무엇을 잊지 않을까? 바로 병자호란의 치욕을 잊지 말자 하는 얘기였고,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적에게 외침을 당하고 백성들이 잡혀가는 그런 순환을 겪는다. 병자호란은 국제전이었고요. 우리 역사에서 사실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병자호란 때 약 20만이나 되는 우리 조선인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환향녀라고 하는 네. 우리 빨리 발음하면 환향년이 되죠. 나쁜 말이고 환향녀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 그래서 여러 가지 조선 후기에 병자호란 이후에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되고 그리고 신분제도가 급격히 붕괴되는 원인도 됩니다. 이 무망루는 바로 영조가 그런 국치를 잊지 않지 않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주국방의 그 기치를 걸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려고 했던 그런 하나의 증거물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비극을 잊지 말자는 맞아. 뜻에서 영조가 지은 이름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조선의 왕들은 역사의 치부를 감추려 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알고 근신하였다. 그리고 역사를 통해 반성하고 가슴 아픈 역사를 잊을까 두려워했다. 수어장대 동남쪽 가장자리에는 큰 바위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매바위라 불리는 이곳에는 남한산성 축성 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은 이회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진다. 처형되기 전 이회는 죽는 순간 매가 날아오면 자신의 무죄가 판명될 것이라 했는데 이회의 목을 치자 하얀 피가 솟구치고 피 속에서 매 한 마리가 날아와
바위에 앉아 지켜보았다 한다. 조선시대에는 수원행궁, 강화행궁을 비롯한 10여 개 이상의 행궁이 있었다. 그중 남한산성행궁은 전쟁이나 내란 등 유사시 후방의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한양 두성의 궁궐을 대신할 피난처로 사용하기 위하여 남한산성 수축과 함께 건립되었다. 여기가 이제 그 왕의 행궁, 왕이 예. 머무르면서 예. 좀 직무를 보던 곳. 그렇죠. 네, 교수님, 이 행궁 앞에 있는 한남로 어떤 뜻인가요? 행궁의 앞에 있죠. 그래서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의 아무래도 앞문이니까 이 뜻은 한강 남쪽의 제일 큰 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큰 문, 한자는 우리말로 크다라는 뜻하고 통하지요. 지금 보시는 이 한남로는 사실은 인조 대왕 때부터 있던 게 아니고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완전히 없어졌던 것을 최근에 복원한 것입니다. 하지만 물로는 복원을 했더라도 저기 보이는 그 돌들은 거의 다 원형이에요. 그래서 뒤에 돌아가시면 6.25 전쟁 때 총알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행궁의 정문에 해당하는 한남로는 정조 22년에 건립한 2층의 누문으로 기둥에 새겨진 주련을 통해 남한산성과 행궁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그런데 이 왕이 임시 거처 역할을 했던 이 행궁의 입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남한산성 행궁은 굉장히 독특한 행궁입니다. 원래 임금님이 계시는 방향은 남쪽인데 정남을 향하고 왕궁을 짓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우리나라 경복궁도 그렇고요. 창덕궁도 이제 임금님의 방향인 정남을 다 향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닙니다. 여기는 동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방향은 남쪽이 임금님 방향이라도 행궁을 지으면서 지세를 고려를 했던 거죠. 그래서 뒤에 있는 진산은 청량산이에요. 청량산을 진산으로 두고 향을 잡을 때 바로 남한산성 전체의 지세를 고려해 갖고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남한산성 행궁에는 좌전과 우시를 갖추어 유사시 종묘와 사직을 보존할 수 있는 왕궁으로 기능을 부여하였다. 또한 궁궐의 편전에 해당하는 외행전과 왕의 침전인 내행전, 집무용 건물인 좌승당, 관아에 해당하는 일장각, 사당 건물로 추정되는 제덕당 등 임시 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건물들을 배치하였다. 네, 교수님께서 아까 그 외행전 말씀을 하시면서 삼문삼조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조선의 왕궁을 만드는 가장 큰 원칙입니다. 원칙이 삼문삼조인데 이 남한산성 행궁은 사실은 삼문삼조하고 엄격하게 맞는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조 임금님이 여기 계셨던 47일 동안 인조 임금님은 왕비가 안 계셨어요. 강화도에 가 계셨죠. 그래서 여기 혼자 쓸쓸히 독수 공방을 하셨고 저 내행전 쪽에 머무르셨고 지금 보이는 이곳이 아마도 우리가 163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파와 주하파의 바로 대표적인 신하였던 김상원 선생과 최명길 선생이 치열한 논쟁을 바로 이곳에서 했던 공간이다라고도 생각하시면 아마 역사에서의 그런 의미 또 공간이 주는 의미를 아마 떠올리실 수 있을 거고. 하멜 피류기의 주인공인 핸드릭 하멜. 하멜은 하멜 피류기를 통해 1654년 한 달 남짓 산성에 머물렀을 때를 기록하였다. 하멜은 기록에 남한산성은 도성에서부터 약 50km 정도 떨어진 아주 높은 산 위에 있었는데 가파른 오르막길을 약 15km 정도 올라가면 있었다. 그곳은 튼튼한 요새라서 왕이 전쟁 시에 피난하는 곳이었고 이 나라에 고관이 살고 있었으며 항상 3년분의 식량이 저장돼 있어 수천 명의 사람이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다라고 적었다. 네, 오늘 이 남한산성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남한산성의 가치에 대해서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꼭 남한산성에서 기억해야 할 점들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다 아시다시피 남한산성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건 전 세계인들이 공유할 수 있는 유산이 되었다는 얘기고, 우리 국민들이 이 유산을 잘 보존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 유산을 잘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또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 먼저 되어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남한산성이 단순하게 보는 곳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쓰러져 갔던 수많은 영령들을 기억하는 공간, 그리고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는 공간, 그리고 우리 역사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시간 내서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난공불락 천혜의 유세 남한산성. 수백 년간 우리와 함께 해온 남한산성은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산성도시로서 생생한 아픔의 역사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을 지켜온 터전이기도 하였다. 달라지는 역사는 없다. 치욕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 역사를 교훈 삼아 우리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 남한산성은 멈춰 있지만 멈춰 있지 않다. 힘차게 움직이며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희망의 역사다.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칸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둘러본 우리나라의 대표적 산성인 남한산성은 축성 기술의 발달 과정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라보는 자세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하는 곳이었습니다. 현장 탐방 길이의 우리 역사. 다음 시간에도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멋진 역사의 현장에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